화원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지했던 바와 같이 우리 소설 유충열전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미 다 필기가 되어 있는 자료에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영상을 멈춰 가시면서 필기를 하시거나 혹은 영상을 들으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필기는 하면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되겠고요. 필기는 저번에 제가 드렸던 그 자습서 유인물이랑 그 다음에 개관 유인물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관문서 보기 위해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충열전에서 중요한 것은 저번 주에 설명했었던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소설은 유충열전이라고 하는 영웅이자 군담 소설이고요. 그래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영웅 유충열이 등장을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수업 중에 되게 강조하겠지만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이 유충열전 안에서 드러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면 되겠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었으니까요. 여기는 넘길 건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옵니다. 그 뒤에 유인물에 보면 유충열전 인물 관계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그려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필기를 한 이후에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인공인 유충열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유충열이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 지금 소설에서는 명나라 충신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설 배경이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충열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명나라의 충신, 특히 이 내용 추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유교적인 충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유교적인 덕목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 태자 그리고 천자라고 불려지는 황제를 지키려고 하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충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충열이 겪는 인생 그리고 이 사람이 겪는 혼란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될 텐데요. 유충열의 생애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유충열은 유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장씨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심은 남자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아버지하고 장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힘들게 태어났어요. 유심은 되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늘을 계속 빈 거죠. 유심이 자신의 아이를 달라고 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충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충열이 유심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유심이 이제 매번 남악형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장씨가 부인인 장씨가 꿈을 꿉니다. 태몽이죠. 그 태몽을 꿨는데 태몽의 내용을 보니 그 유충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유충열에 따지면 과거가 나오는데요. 하늘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충열은 원래 자미원 제장성이라고 하는 신선이었습니다. 천상계의 신선이었어요. 근데 이 신선이 유충열이 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 천상계의 신선이었고 이 신선으로서 그때도 이제 옥황상제 즉 왕이죠. 왕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정한담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 익성으로 나오죠. 익성이라고 하는 자의 횡포를 고발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옥황상제 나름 파티 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잔치에서 혼란을 일으킨 죄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그 지상계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꿈에서 합니다. 근데 그 지상계로 떨어지는데 그 벌로서 내가 장씨 부인의 자식으로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장씨 부인에게 선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 꿈 이후에 임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녀가 거의 막달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에게 따지면 유충열은 천상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보호해줄 만한 과일을 줍니다. 과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옥쟁반에 놓인 과일을 줍니다. 더불어서 배국병에 들어있는 향탕수라고 해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유충열을 씻겨라 해가지고 줍니다. 이것도 이제 유충열이 천상계의 존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유심과 장씨 사이에서 되게 힘들게 이 유충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충열에 대한 과거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신선, 원래 천상계의 존재였고요. 그 천상계의 존재에서도 이 유충열이 결국엔 지상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바로 익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익성은 사실 현실 세계 정한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익성 때문에 천상계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이제 지상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때 천상계 존재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낙하되는 것을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적강구조라고 합니다. 적강구조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충렬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유충렬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행실이 비범하고 영웅적인 면모가 돋보였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렬은 태어났을 때부터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이제 잘 장성하다가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이 터지죠. 그 현실 세계에서도 익성, 즉 정한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때 유심이라고 하는 우리 유충렬의 아버지는요. 개국공신입니다. 꽤 뛰어난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한담이 그 나라를 먹으려는 욕심, 반란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심과 같은 충신들을 어떻게 하냐 계속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된 끝에 결국에는 유심이 귀향을 가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한담이 그 유심을 귀향 보내고 더불어서 유충렬을 비롯한 장씨, 그 유심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유충렬은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혼자 남게 된 유충렬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희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충렬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희주가 이 유충렬을 되게 좋게 봤어요. 유충렬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강희주는 유심이랑 같은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한담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한담의 횡포에 대해서 막 상소를 올리고 합니다. 근데 그 유충렬이 강희주의 도움을 받아서 잘 조력자로서 잘 케어를 받다가 문제는 이제 이 강희주도 정한담에 의해서 뭐를 가게 되느냐?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충렬은 강희주의 도움도 이제 받지 못하고 정말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유충렬이 또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백룡사에 있는 노승입니다. 이 노승한테 뭐를 전수받냐? 도수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 도수를 전수받아서 이제 정한담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갈고 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한담이 결국에는 이 유심도 내쫓았죠. 강희주도 귀양 보냈죠. 해서 세력들을 모아서 지금 명나라 배경인데 명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 모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랑캐까지 합수를 해서 이 정한담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천자의 자리를 천자라고 하면 얘들아 황제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을 위협을 하고 거의 이제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이 천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웅인 유충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충렬이 그 반란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유충렬이 그래서 나와서 이 정한담에게 엄청 호기롭게 도전을 합니다. 실제로 그 전쟁에서 정한담한테 이기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이 바로 황제입니다. 유충렬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쟁에 막 나왔을 때는 전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정만이라고 하는 이미 명나라에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한테 한번 만류를 당합니다. 왜냐면 유충렬이 급하게 정한담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나서려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중군을 맡고 있는 조정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충렬이 이제 그 정한담에 대한 분을 가라앉힐 수 없어서 일단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유충렬의 능력을 내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정문거를 죽이면서 그렇게 됩니다. 정문거는 정한담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란군의 성봉장, 그러니까 장군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충렬이 바로 이 정문거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충렬이 이 정문거에 뭐를 가지고 오냐? 머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 천자와 태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용맹하게 자기가 지금 전세가 밀리고 있는데 용맹하게 어떤 장수가 적진에 선봉장을 죽이고 오니까 천자가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유충렬과 천자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확인해둬야 될 거는 유충렬이 약간 천자, 왕한테도 약간의 억울한 심정이 있어요. 왜냐? 그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이유는 정한남이라고 하는 간신의 면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천자가 이 간신의 면모를 다 들어주고 유심이랑 강희주를 귀양 보냈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충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귀양 보낸 조금 무능한 황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능력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막 하소연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천자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예요. 태자가 옵니다. 태자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실수는 정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너가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준다면 그 은혜는 꼭
네, 영상을 꺼둬서 다시 이어가면요. 그 은혜를 꼭 갚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충렬한테 전쟁에 나가다 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는 약간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능력한 천자에 대비해서 총명하고요. 군주로서, 좋은 군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충렬이 태자의 말을 듣고 정한담을 물리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유충렬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이제 가족들과도 다시 재회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행복한 결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유충렬이 천재와 태자한테는 조력하는 관계라면 이 정한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로 대비되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의 영웅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소설 안에는 중요한 게 실제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나라가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청나라와 싸웠을 때 우리가 패배한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이 유충렬 전에서는 그 병자호란을 사실 유충렬이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과 달라요. 네, 제가 강조하겠지만 다릅니다. 그거는 실제 현실과 역사와 다르게 결말을 묘사함으로써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이긴 하나 소설 속에서나마 그들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 정리 한번 하고요. 본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우리 개관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97쪽에 있는 개관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충열전 볼 건데요. 작품 개관 확인하면 갈래, 영웅소설, 군담소설, 전기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영웅이 정한담을 무찌르는 유충열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영웅소설이고요. 군담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담소설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을 우리가 군담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라는 표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이함을 전하다라고 해서 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이함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유충열이 되게 신적인 신성한 면모로서 진짜 신선처럼 정한담을 무찌르는 장면에서 유충열의 전기성이 드러난다, 신속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성격, 영웅적, 일대기적, 비현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는요. 유충열의 고난과 영웅적인 행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웅의 일대기 구조 7단계가 있죠. 그 구조에 따른 정연적인 영웅소설이고요. 천상계가 지상계가 대립된다는 이원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는 적감 구조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원래 유충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선의 사람이었다, 하늘의 사람이었다 라는 게 드러나고요. 선악의 대립, 정한담과 그 다음에 유충열 의 대립이 확실하죠? 그런 뚜렷하게 제시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의 큰 차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발단, 유심과 부인 장씨가 남학선상에 기도를 드린 이후에 신기한 태몽을 꾸고요. 아들 충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 유심이 간신 정한담의 모양으로 기양을 가게 되고요. 정한담의 계력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충렬은 도망쳐서 강희주의 도움을 받고 그의 딸 강소저와 호인하게 됩니다. 위기, 강희준도 정한담을 규탄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고요. 충렬은 아내와 딸과 헤어지고 그 이후에 백룡사 노승의 도움을 받아서 병법과 도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공격하고 충렬이 천사마, 말이에요. 말을 타고 나타나서 황제를 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말 충렬은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고요. 황제가 충렬에게 큰 벼슬을 내려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고귀한 혈통 으로부터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영웅적인 구조가 어디 부분에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다시 갈게요. 네, 본문 와서 83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충열전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잘 드러나는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옆에 수염 출제 포인트 먼저 적고 내용 권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만한 건 대립적인 인물상에 대해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충열과 정한담, 그리고 태자나 천자, 혹은 조력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조력인지 서로 대비되는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드러나는 이 유충열이라고 하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상, 서술상의 특징들도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병자호란의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사실과는 반대되는 그런 허구적인 내용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구분하면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 텐데요. 색깔은 제가 평소에 쓰는 걸로 그대로 가능한 썼습니다. 노란색 중요한 거, 초록색 형식, 그 다음에 파란색 긍정, 그러니까 정한담을 비롯한 인물들이랑 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충렬이라든지 아니면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이라든지 어머니, 장시부인 이런 사람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두었고요. 유충렬이랑 대비되는 존재로서 정한담과 같은 부정적인 인물들, 쉽게 얘기해서 빌런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라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두었고요. 모르는 용어들, 여러분이 확인해 두셔야 되는 용어들을 보라색으로 두었습니다. 필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여러분들은 설명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발단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발단 부분에 보시면요.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명나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중국 명나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명나라로 일부 설정해 둔 까닭은 원래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세계관 안에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뭔가 서술상의 제약 없이 크게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명나라로 설정했다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전후에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의도로 설정한 시대 공간적 배경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병자호란이 있는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실제 조선을 바탕으로 하면 뭔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서술상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중국 명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로 설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오랑캐의 반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몫이 위태로웠다. 이게 사실 병자호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황제가 도읍을 옮기려고 창의국 사신과 논의하다가 그러면 나라가 이런 혼란했던 상황에 이 황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금 무능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황제가 도읍을 옮기려고, 왜냐면 나라가 혼란하니까 도읍처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창의국 사신과 논의를 했어.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예언을 해주는 거야. 머지않아 신비로운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예언자로서 말을 해줬는데요. 신비로운 영웅이 태어날 거래요. 그 영웅이 사실 누구예요? 유충렬이죠. 유충렬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부분에서 암시를 해준 겁니다. 복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념한다. 이때 개국공신 아까 누구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 유심입니다. 유심 체크하시고요.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유충렬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식이 없어서 부인과 함께, 그 부인은 장씨 부인입니다. 자, 남학 형상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남학 형상에 매일매일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별표. 자, 개국공신이라고 했습니다. 유심이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정말 이보다 뛰어난 고귀한 혈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귀한 혈통 아래서 태어났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며 하늘도 감당하다 하였던가 라고 했어요. 고전소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고전소설에서는 원래는 서술자가 소설 안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좀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원래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서술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였던가 하면서 유충렬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독자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죠.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혹시 편집자적 논평을 모른다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편집자가 서술자입니다. 이 서술자가 자기의 판단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 정성을 다했을 때 하늘이 감동하더라. 즉, 이 유심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정성이 갸륵했구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제사를 마치니 제단 위로 오색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산중의 백발 신령이 일제히 내려와서 정결하게 지은 재물을 모두 다 기쁘게 맛보았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를 신령이 맛보았다라고 했네요. 이렇듯 좋은 징조가 있으니 귀한 자식이 없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귀한 자식은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충렬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 되겠죠. 없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귀한 자식이 나올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자식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이제 좋은 징조가 있으니 나올 거야 라고 서술자의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얘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유충렬이 태어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과 부인 장씨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학 형상에 기도리를 드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친 이후에 마음을 다해서 기다려던 중 하루는 장씨 부인이 꿈을 꾸었다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왔고요. 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장씨 부인. 자, 장씨 부인이 꿈을 꾸는데요. 꿈 별표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꿈에서 이제 태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깔의 구름이 피어나는데 성관은 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거의
유충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관하다가 청룡을 타고 내려와서 꿈에서 신선이 나와가지고 용을 타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본래 청룡을 타고 다니는 하늘의 신선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유충열의 원래 신분, 원래 천상계에서의 존재로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열이 이제 신선이었던 게 드러나는 거죠.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유충열은 신선이자 자미원 대장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장성이라고 하면 가장 뛰어난 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뛰어난 위치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상계에서도 사실 정한담이라고 하는 익성과 대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한담은 천상계의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의 이름은 익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옥황상제께 말씀드려 귀향을 보내도록 하였더니 그러면 꿈에서도 이 유충열 그 신선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익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합리함을, 부조리함을 옥황상제한테 그대로 보고했어. 그것 때문에 이미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익성이 이 일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유충열, 이신선의 앙심을 품고 있다가 옥황상제께서 베풀어주신 행복루 장치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옥황상제께 노여움을 사서 인간 세상을 쫓겨나게 되어서 갈 곳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유충열이 천상세계에서 무언가 죄를 지었죠. 자기는 좋은 의도로 저 익성의 나쁜 점에 대해서 부조리함을 고발했는데 그거를 복수하려고 익성이 얘랑 같이 약간 물귀신 작전으로 소란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을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천상계의 존재가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떨어지는 거 적강화소 혹은 적강구조라고 합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적강이란 말을 기억해 두시고요. 더불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천상계가 기반이고요. 그 천상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과 그 이승 사람들이 사는 지상계, 인간계라고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계와 천상계가 서로 대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남학형산 신령이 부인 댁으로 가라 하시기에 이리 왔으니 부인은 불쌍히 여기시어 인의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이 장씨가 그 부인이 되겠죠. 어떤 상황이냐. 이 유충열이 죄를 지어가지고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남학성산의 신령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당신에게 잉태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충열의 원래 신분은 뭐였다? 신선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타고 온 청룡을 구름 속에 풀어주면서 말하기를 나중에 너를 다시 찾겠노라. 원래는 신선이었으니까 그 청룡을 당분간 못 보겠죠. 내가 너를 찾을게. 나중에 찾을게. 청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고는 장식품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잉태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잉태하게 되었다. 이런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태몽을 꿨다. 되게 신이하게 출생을 했다, 비정상적으로 출생했다, 기이하게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이하고 기이하고 또는 비범한 출생을 하고 있다, 태몽을 꾸었다, 그리고 원래 출신이 뭐였다? 신선이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장씨 부인이 놀라 깨어서 유심에게 꿈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자 유심이 매우 기뻐하며 아들 낳기를 온 마음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태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임신을 해서 10달이 찬 이후에 옥동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다. 바로 유충열이 탄생한 것이죠. 그때 낳았을 때 방 안의 향기가 그윽하고 마당에는 밝은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상서로운 빛이 하늘을 찌르는 중에 선녀도 약간 이 유충열이 천상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범한 출생이 2번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선의 존재라는 거, 태몽을 꾸었다는 거, 선녀가 와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세 번째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내려와서 장씨 부인 앞에 끌어안더니 옥쟁반에 놓인 과일을 장씨 부인에게 건네며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뭐일 가능성이 있다? 천상계 존재, 이임금의 존재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스럽고 기묘한 성질을 지닌 옥쟁반에 담긴 과일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면서 이 선녀가 얘기를 해요. 소녀는 하늘의 선녀이옵니다. 오늘 옥황상제께서 분부하시되 자미원 대장성이 남경 유심의 집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어서 내려가 산모를 돕고 어린아이를 잘 거두라 하였습니다. 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신선이었던 주인공 유충열은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명칭과 이름,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잠깐 읽어보면요. 자미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에서 하늘의 별자리 중 태미원, 천시원, 자미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미원은 옥황상제가 살리고 있다는 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별의 대장성, 대장이 되는 큰 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상계에서도 이미 유충열은 신선과도 같은 뛰어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했으니 아까
얘기했던 무슨 구조라고요? 적강 구조입니다. 천상계의 인물이 다시 태어났다 해서 배국병에 향탕수를 부어서 아이를 씻기시면 온갖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물, 성수 같은 느낌이요. 그런 걸 주면서 유충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얘가 천상계의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옥쟁반에 있는 과일을 부인께서 드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것입니다. 해서 향탕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건 천상계에 조금 신성하고 이례적인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충열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천상계의 존재구나. 그래서 기이한 출생을 했고요. 보호를 받는구나. 천상계의 여러 가지 보호와 혹은 이 천상계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씨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옥쟁반에 있는 과일 3개를 모두 주니 손녀가 말했다. 이 과일 중 3개 한 개는 부인이 드실 것이고요. 또 한 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이며 아이는 유충열 또는 한 개는 나중에 주부. 얘들아 주부가 누구냐면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유심이에요. 유심께서 드실 것입니다. 옥강상제께서 제각기 임자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먹어라 라고 조언을 하고 갑니다. 장씨 부인이 과일을 먹자 선녀는 향탕수로 아이를 시키고 자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 확인하셔야 돼요. 엄마가 시킨 게 아닙니다. 선녀가 시켰어요. 누구를? 아이를 시켰어요. 아이 당연히 누굽니까? 유충열이라는 거 확인 두실 필요 있겠고요. 비단 이불 속에 눕혔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마친 선녀는 장씨 부인에게 하직하고 구름에 쌓여 사라졌으나 하늘에 어렸던 상스러운 기운은 한동안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유충열의 태어남부터 약간 신성한 기운이 있었더라, 영웅의 면모가 있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신이한 태모, 그러니까 비범한 출생을 통해서 탄생한 충렬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장씨 부인 선녀를 보낸 이후에 일어나서 앉으니 정신이 상쾌하고 깨끗한 기운이 전날보다 배는 더한 것 같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과일의 효능이겠죠. 그래서 현서가 선녀가 주고 간 과일의 효험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장씨 부인은 유심을 모셔와서 아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녀가 한 말을 낱낱이 했다. 자, 유심은 하늘을 향하여 옥황상제에게 감사드리고 아기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모습이 벌써부터 비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이마에 초승달 같은 눈썹, 지규법, 둥근 얼굴에는 산과 강의 기운이 어려있는 듯하고 밝은 달 같은 앞가슴에는 천지의 조화로움이 서려 있었다. 천지라고 했으니까 천상계의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두 눈에는 봉황의 눈을 받아 번듯했고 두 팔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었으며 그러니까 원래 그 자미성이라고 하는 별의 존재였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앞가슴에는 대장성이 뚜렷했고 등에는 삼태성이 주홍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별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등에는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라는 글자가 은은히 박혀 있으니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웅장함과 기이함이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라 유심은 매우 감격하였다. 자기 아들이 영웅이다라는 것을 알아본 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년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영웅의 모습 3번째, 비범한 능력,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하고 별표하시고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원수라는 게 그 철천지 원수할 때 그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장군의 칭호예요. 뛰어나고 높은 장군을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명나라 최고 벼슬, 가장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웅장함과 기이함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틀림없고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영웅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강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처언인 천상계 인간이 존재가 적강, 하늘에서 아래 지상계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에 황제께서 도읍을 옮기시려고 할 때 창의국 사신 임경천에게 그 일을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예언했던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곧 영웅이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들이 바로 그 영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미원 대장성이 황성에 떨어졌으니 곧 신기한 영웅이 나리라 한 적이 있죠. 그 신기한 영웅이 바로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다. 유충열이다라는 거죠. 이제 보니 그 아이가 틀림없으니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자식이 영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무슨 법? 서리법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대장의 신표를 헐리에 차고 상장군의 인수를 비단 주머니에 넣을 일이 생기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하면 부귀가 영화가 선조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용맹한 기운과 뛰어난 풍채로 사회를 진동시킬 것이니 누가 칭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서리적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곧 영웅으로서의 업적을 세울 거니까 누가 아니 기뻐하랴 이런 얘기입니다. 평산신령, 아까 있잖아요. 평산신령한테 빌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유충열을 잉태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깊은 은덕은 우리가 100골, 그러니까 죽어서도 다 갚을 수 없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감사를 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 주인공 유심은 아이의 이름을 충렬이라고 하고요. 사는 성악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유충열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발단 부분이에요.
옆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 중요한 것 위주로 저랑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고귀한 혈통, 신이한 출생, 유년기의 위기,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의 이기, 고난 극복, 행복한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한 이 정도까지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혈통과 신이한 출생.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 영웅의 일대기적 보면 고귀한 혈통, 신이한 출생이 드러나는 거 생각해 볼게요. 고귀한 혈통, 아버지가 개국공신이었다는 거, 신이한 출생, 대몽을 꾸었다, 선녀가 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범한 능력까지 살짝 볼 수 있었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등의 묘사가 있었죠. 그래서 태몽을 꾸었다라는 거, 천상계의 신선이 이제 내려온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작품의 공간 시대적 배경 언제라고요? 중국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로운 설정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인공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배경인 병자호란이라는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거든요. 영웅으로서의 영웅의 면모를 잘 드러내기 위한 소설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열이 영웅으로서 최대한 활약할 수 있는 배경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 유충열은 어디의 존재? 천상계의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신선이었다가요. 지상계로 내려오면서 유충열이 된 것이고요. 그 자미원 대장성과 데뷔했던 인물이 익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익성이 현실 세계에선 정한담이라는 악인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적강무조라고 하죠. 다음 쪽 가볼게요. 그래서 발단 조금 더 보면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충렬의 나이가 7살이 되니 골격은 빼어나고 총명함은 갈수록 두드러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뛰어난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영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 글씨는 왕이지에 못지 않았고 문장은 이태백에 지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 기막공제원에서도 이런 묘사가 나왔습니다. 얘가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학공의 과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뛰어났다라고 얘기했죠. 중국의 고사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무예와 지략은 저 유명한 손무와 오기보다 나은 듯했다. 천문과 지리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말 달리기와 칼 쓰는 재주는 상대가 비록 하늘의 신령이라고 할지라도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출중한 말 그대로 전사,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이에요. 그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3번. 훌륭한 충렬의 영웅적 면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 유신과 부인 장씨가 남학 형상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신기한 태몽을 뚫게 되고요. 아들 충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원래 되게 길어요.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부분도 되게 긴데 그게 좀 생략돼서 나와 있습니다. 요약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전개와 위비 부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신선 세계에서 익성이었던 정한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담이 아까 얘기했죠. 천상계에서는 익성이란 사람이었다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두세요. 이 정한담이 바로 충렬과 대립하는 인물이자 이 명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반과 가달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유심을 문제 삼아서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있죠? 아버지가 귀향을 가게 됩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유심을 문제 삼아 귀장을 보내고 충렬 모자마자 살해하려고 하나 실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영웅의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유년 시절에 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과 다 찢어져서 죽음을 위협을 받죠. 그런 상황인데 이때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때문에 약간 주인공 버프가 있어요. 충렬은 누구를 만나냐? 강희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력자예요. 강희주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요약적으로 다 나와요. 지금 계속 조력자의 도움 5번이 되겠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헤쳐나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의 딸과 결혼한다. 그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강소저가 되는 거고요. 이 유심을 구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린 강희주마저 근데 이 강희주도 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귀향을 가게 되고 강희주의 가족 또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장원 때문이에요. 충렬은 그래서 더 위기가 생겼잖아요. 자기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근데 또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조력자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룡사 노승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희주나 백룡사 노승이나 모두 조력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수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조력자의 도움 여전히 5번이 되겠습니다. 강희주와 노승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자 이제 정한담이 남적에게 함척한 이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천자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병자호란과도 같은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 이후의 위기 6번이 되겠습니다. 성장 이후의 위기.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교과서에 되게 많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한지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천사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제를 얘기합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자가 금산성에 피신하였다 항복하려 할 때 충렬이 갑옷과 칼, 명말을 얻어서 금산성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체크 한번 할게요. 천자가 금산성에 피신하였다 항복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병자호란에서 이제 인조가 항복하게 되는 상황을 실제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능력한 존재, 병자호란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을 것은 실제 사실, 진짜인 것도 반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도 반영했구나라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계랑 위기를 좀 요약적으로 봤는데요. 정리 한번 할게요. 정한담의 계략으로 유심히 귀향을 가게 되고요. 위기에 처한 충렬이 강희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수도와 결혼하게 되지만 또 위기. 자, 강희주의 귀향으로 가족과 헤어진 충렬이 백룡사 노승에게 병법과 도수를 익히게 됩니다. 그 절정 부분에서 정한담과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정. 자, 하늘께서 나를 내시고 용왕께서 너를 만드실 때 그 뜻이 모두 남경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오랑캐들이 도성을 침범하여 황제 폐하의 목숨이 이태로우니 내 마음이 급하구나. 너는 힘을 다해서 남경으로 달리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봤을 때 그 나를 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건 바로 유충렬이 되겠습니다. 유충렬이 누구한테 말을 하냐. 그 아까 우리 개관에서 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마라고 하는 말을 타고 정한담을 무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천사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마 너를 만드실 때 그 뜻이 모두 임금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오랑캐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도성을 침범해서 황제 폐하가 위험하니까 너는 힘을 다해 남경으로 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어여가서 어떻게 해라? 자신의 뜻, 내 뜻인 왕을 구한다라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요. 외관적으로 이 유충렬전은 임금을 보호하려고 하고 임금을 돕는 그런 유효적 충의사상, 충신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충렬의 말에 천사 말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히힝 하더니 구름을 헤치면서 나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름을 헤치면서 나는 듯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말인데 엄청 날아가는 것처럼 유니콘처럼 같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을 일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전기성,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를 왜 넣었느냐? 유충렬이 뛰어난 영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인물의 영용성을 부각하는 신물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중요하고요. 자, 충렬이 남경에 도착하여 보니 금사성 아래 넓은 벌판에는 살기가 하늘을 찌르고 황성 문에는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의 한복판에 도착한 것이죠. 오랑캐의 침범으로 남경이 점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황제는 좀 무능력하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죽음마저 스스로 어쩌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황제의 모습이 조금 무능력하게 묘사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있겠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이나 혹은 기득권층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불만을 소설 속에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능력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지배 계층에 대한 어떤 면모가 비판적인 면모가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네, 갑자기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북쪽에서 달려와서 황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서 황제는 혹시라도 명나라 군사일까 바라보였다. 아까 명나라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바라봤다는 거겠죠. 자신을 도와줄 명나라 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황제가 바라봤는데 그러나 역시 그것이 아니었다. 자, 정한담이 스스로 황제라고 하여 오랑캐들과 한통속이 된 이후로 적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룡이라고 하는 자까지 자신이 거느리던 군사를 데리고 황제를 잡으러 오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얘네가 나를 잡으러 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정한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랑캐와 같이 합작을 해서 더 세력이 불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랑캐 북적의 장수인 마룡까지 합세해서 황제를 잡으러 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래서 선봉장 전문걸 나왔습니다. 이때 이 정문걸이라는 사람 아까 살짝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정한담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란군의 선봉장으로서 이후에 유충렬이 가장 먼저 본보기로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명나라 진영의 선봉의 병사들을 모두 베어 없애고 이 사람이 그래서 엄청 활약을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잠깐 옆으로 갈게요. 소리쳤다. 자, 명나라 황제야 어서 항복하라 라고 했어요. 항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내 한 칼에 너를 도우러 왔던 군사들이 모두 죽었고 이제 북쪽까지 합세했다. 북쪽이 아까 얘기했던 오랑캐입니다. 오랑캐까지 합세했다. 네가 어찌 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바로 누구예요? 황제죠. 자, 어서 나와 항복하고 네 어머니와 처자식을 데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머니와 처자식을 데려가라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배경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병자호란의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볼모로 잡혀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백성들도 그렇고요. 왕자까지 잡혀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왕자와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더 기억하면 우리 홍서봉의 이별하던 날이라는 시조도 배웠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병자호란의 치욕을 다뤘으니까 같이 묶어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잠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갈등 구조 여기까지 봤었던 갈등 구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갈등 구조 지금 누구? 유충렬과 그 다음에 정한답으로 대비되는 그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충렬은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자 충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한담은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요, 악인이자 간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중략 부분에 생략되어 있었던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다 볼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시절? 유년 시절이니까 어떤 고난이냐? 강희주를 만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죠. 누가? 유심히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정한담의 모략으로 인해서 귀향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귀향을 가게 됨으로써 가족들이 흩어지던 찰나에 누가 도와줘요? 조력자의 도움이 있습니다. 조력자의 도움, 강희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강희주도 또 다시 정한담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백룡사에 있는 노승을 만나서 도수를 배우게 되고요. 그 도수를 배워서 정한담과 부딪히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여기가 오히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년 시절의 고난, 정한담의 모함으로 붙인 유심히 귀향을 가게 되었고요. 정한담이 충렬의 집에 불을 질러서 충렬 무자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정한담이 명령을 받은 도적들에 의해서 충렬의 어머니가 붙잡히고 충렬은 물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죽을 위해 처했다가 강희주가 도와주죠. 그래서 강희주의 도움으로 구출되어서 강희주의 딸 강수저와 결혼하게 되고요. 강희주마저 근데 정한담 무리의 모함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헤어진 충렬은 백룡사에 있는 노승을 만나서 무술과 병법을 익혀서 영웅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황태후와 황후, 태자를 들먹이니 황제는 더욱더 마음이 약해졌다. 자신들의 이제 가족들을 건드리니 더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죠. 결국엔 황제는 옥세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약간 집문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목에 걸고 항복하는 글을 한자 한자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복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한심하고 슬픈 일이었다. 이런 건 한심하다는 것은 서술자의 평가인 것이죠. 한심하고 슬프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놨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실제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가 왕이 패배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시대 상황이 드러나네요. 황제의 울음소리가 명성황에 가득하였다. 그러면 아주 슬프고 그런 상황에 구원자처럼 유충렬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편 자, 그 장면의 전환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는 각설, 차설 하는 것을 쓰는데 여기서는 한편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금산성 아래에서 이를 바라보던 충렬은 서둘러 명나라 진영으로 달려갔다 해서 그러고는 중군을 맡고 있는 조정만을 찾아가 싸울 것을 재촉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군을 맡고 있는 조정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명나라, 아군이에요. 아군. 명나라의 장수입니다. 네, 확인해 두시고요. 조정만의 직책은 중군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만은 이렇듯 어려울 때 싸움터로 뛰어든 젊은 장수가 반가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세가, 그 전쟁의 형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와중에 젊은 장수가 바로 유충렬이잖아요. 유충렬이 와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웠던 거예요. 반가웠는데. 그러나 이미 싸움은 하나만하였다. 그는 충렬의 손을 잡고 만류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이잖아. 황제가 포기각서를 쓰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더 대응해봤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이 노장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그 경력이 있는 장수는. 근데 그대의 충성하나 지극하나 아주 지금 폐악해서 항복하려고 하시고 또 이미 형세가 어그러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청춘이 아까울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응해봤자 개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렬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정만의 만류를 뿌짖으며 나섰다. 충렬은 천둥 같은 소리를 적장에게 외쳤다. 적장에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의 장수에게 외치는 거죠. 역적 정한담아, 남경 동성문 안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서 나와서 목을 바쳐라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위에 있었던 조정만의 권유를 만류하고 영웅적으로 되게 용맹하게 나선다라는 모습이 드러나죠. 이런 점에서도 충렬의 당당하고 용맹한 면모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진영의 선봉을 한 칼에 없애고 의기양양하던 정문거를 깜짝 놀라 달아보았다라고 했어. 아까 그게 그 정문거리죠. 그 정한담 밑에 있는 선봉장 장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는 예사롭지 않았다. 그 상대라고 하면 바로 유충렬이죠. 유충렬은 예사롭지 않았다. 아니 보이지도 않았다. 천사마 아까 그 말이 하늘을 날자 구름이 감쌌고 빛나는 투구는 상대의 눈을 어지럽혔으며 용림갑은 충렬의 몸을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적의 시야를 방해를 해서 어떻게 했다? 순간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정문거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충렬이 천사마를 타고 진격하는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징을 바로 이제 혼란시킬 수 있는 거 사실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무국은 그저 창과 칼을 높이 든 채로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장성검이 병력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한 차례 번뜩이자 정무국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뭐야? 목이 떨어진 거지. 죽은 거죠.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면 이런 측면도 뭘 볼 수 있냐? 우리 유충렬의 영웅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볼 수 있죠. 다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3번 비범한 능력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충렬은 정문걸의 머리를 들고 중궁의 조정만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왜 당당하게 돌아갔냐? 우리 만류했지. 전쟁에 나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만류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목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면 조정만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형제가 밀렸는데 갑자기 저렇게 잡아오니까 형제는 옥새와 항서를 들고 항복하러 나가는 와중에 이를 보았다. 자, 그럼 황제가 이제 항복하기 일부 직전이었어. 아까 얘기했죠. 항복서를 들고 항복하러 나가는 와중이야. 그래서 다시 황제의 무능력한 모습을 통해서 인초가 첫나라에 항복한 병자호라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건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대체 누구인가? 충렬은 말에서 내려서 황제와 조정만의 곁으로 나아갔다. 황제가 급히 물었다. 그러면 그 저자가 바로 유충렬이 되는 것이죠. 그대는 누구인데 유충렬은 누구인데 다 죽은 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건 다 죽은 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죽어갈 뻔했는데 당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렬은 온갖 감정이 북받쳐 말을 이룰 수 없었으나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별표. 자, 충렬이 온갖 감정이 북받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사실 이 무능력 황제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정한담의 말을 들어서 자기 아버지 유심을 귀양을 보냈잖아요. 비극의 시작이 거기부터였잖아요. 아버지랑 헤어졌죠. 그 다음에 죽음 당할 뻔했죠. 강희조 만났죠. 강희조도 귀양 보냈죠. 황제가 다시 보낸 거죠. 정한담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원망의 마음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간신 정한담의 말을 듣고 아버지 유심을 귀양 보냈던 황제를 대면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소장은 동성문 밖에 살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사방을 걸식하여 떠돌다 만리밖까지 가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받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인 정한담을 갚기 위해서 여기도 왔다라는 거죠. 충렬이 온가닥 정한담에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러 왔다. 자,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시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전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뭐야? 약간 대드는 거잖아. 왕한테 왜 그렇게 정한담의 말을 들었냐? 걔는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걔가 역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간신에게 현혹된 황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드러나는 거죠.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말을 듣고, 그놈은 정한담이죠. 정한담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내서 죽이고 이런 화를 만나시니 라고 했어.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하늘과 땅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런 잘못된 결정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 특히 이 충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누구예요? 정한담의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말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정리 한번 할게요. 절정 부분에 드러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성장 이후의 위기, 정한담이 또다시 난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정한담이 그들과 합세해서 황제와 태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난 정기적인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별표. 자, 어떤 게 들어가냐? 천사마가 하늘을 날자 구름이 감싼다, 투구가 빛난다, 갑옷이 충렬의 몸을 보이지 않게 감싼다 라는 걸 통해서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을 부각해서 영웅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작품이 반영된 시대 상황 너무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병자호란의 실제 상황처럼 천자와 태자가 위협을 받고 있는 병자호란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의 고통 심화, 사회적 불만 고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렬이라고 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소설 속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드러나 있는데요. 병자호란 때 이것도 있어요. 척가파하고 주화파의 대립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토범과 가달의 징벌을 둘러싸고 정한담은 정벌을 주장하고 유심은 반대하여 대립하다 유심이 모함을 받아 귀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서로 간의 그 당쟁 같은 걸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자호란의 아픔과 치욕, 상처받은 자존심 회복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은 사실 이기고 싶었으니까 현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해피엔딩인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호란의 아픔과 치욕이 어떻게 회수가 되느냐. 충렬이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라와 황실을 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과 백성을 구한다. 이건 사실 거짓이에요. 진짜 아니고요. 강화도 함락에 실상이 반영된다. 이건 진짜예요. 황후, 태후, 태자 등이 포로가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옆으로 갑니다. 다 왔네요. 자, 충렬이 말을 맺고 통곡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했다라는 거죠. 애통한 심정. 진중,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은 숙연해졌다.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런 간접 제시인데 이거는 뭐야? 굉장히 민망하겠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렬의 억울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적진에 잡혀있던 태자. 자, 태자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황제는 조금 바보 같고 무능력하지만 이 태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태자는 왕자죠. 도망쳐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자, 태자는 정문거리 충렬에게 목숨을 잃어서 적진이 당황하는 틈을 타서 겨우 달아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태자가 아까 잡혀갔으니까 원래는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왔냐? 유충렬이 정문걸의 머리를 땄죠? 그러니까 그 혼란에 사서 얘가 돌아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태자는 충렬의 말을 듣고 뛰어와서 손을 붙들고 얘기했다. 자, 옛날 주나라의 성왕도 관순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나중에는 훌륭한 임금이 되지 않았어. 이 말은 뭐야? 중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 얘들아, 이렇게 중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고사인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 이 주나라 왕도 옛날 실수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충신을 못 알아본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뭐야?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엔 훌륭한 임금으로 다시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나를 한번 믿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해서 황제 폐하를 도우면 태산 같은 공로는 천하를 반으로 나누어 갚을 것이요. 바다와 같은 그 은혜는, 하해와 같은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태자가 자신의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한번 좀 믿어달라. 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자의 설득 방법, 고사 인용하고요. 보은의 의지. 보은이라는 건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죠. 보은의 의지를 표현하고 공을 세울 시에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충렬의 울음을 마치고 태자의 상을 보니 황제의 기상이 분명하였고 성군의 모습이 비치는 듯했다. 그러니까 태자의 모습을 다시금 보니까 희망이 있겠다 해가지고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충렬은 투구를 벗고 말을 이었다. 투구를 벗는다, 모자를 벗는다라는 건 뭐의 표시예요? 예의의 표시죠. 그러니까 충렬이 감정을 다시 억누르고 어떻게 태자와 황제를 구할 것이라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충렬의 태도가 변했다. 소장은 누군지 아시죠? 유충렬,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 자,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에 잠시 지나친 말씀을 폐하게 아뢰었으니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약간 원망스럽고 대드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충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유교적 충기 사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황제에게 사죄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돕기로 하였습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죽어 쓰러진들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야? 서류적인 표현인데 돕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자의 설득으로 원망을 풀고 황제를 돕기로 결심한 충렬의 모습이 나옵니다. 황제가, 이건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워줬다. 이거는 뭐야? 약간 하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큰 직위를 주고요. 얘가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충렬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다. 과인을 보지 말고 그대의 선조가 나라를 세우던 때를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제가 한 말 그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이건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말대로 내가 잘못했다. 과인을 보지 말고 내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네 아빠 귀양 보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갚을게. 그런 얘기잖아요. 충렬이 머리를 듣고 이제 주위대에 올라 군사를 바라다 보니 지치고 다친 병사 겨우 200명이 있을 뿐이었다. 황제는 3층으로 세운 단 위에 높이 앉아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자신의 칼을 충렬에게 주었으며 대쟁의 깃발에 직접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이라고 뚜렷이 써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얘한테
공식적으로 높은 지위를 하사를 거예요. 원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났다. 여기서부터 이제 호칭이 바뀌죠. 뭐라고요? 원수, 대원수의 칭호를 받았잖아요. 원수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높은 장군의 칭호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충렬이 되겠죠. 그래서 유충렬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났다. 진영을 정비한 원수는 지위대에 올라 소리쳤다 하면서 이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결정 부분.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천사말을 타고 나타난 충렬이 황제를 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우리 문제 풀이했던 것에서도 나오니까 옆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별표. 충렬의 영웅적 활약이 갖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민중이 병자호라는 치욕을 겪었다는 것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이충렬이 되게 높은 대원수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거는 또 양반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당쟁으로 인해서 권력에서 밀려난 계층의 실권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 계층들이 그 당시에 되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거나 강등당했어. 낮아지게 된 경우가 많았어. 근데 유충렬이 여기서는 다시 높은 지위로 올라가니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라는 게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양반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변란과 위기 상황에서 공을 세워서 조정의 권신으로 부상하고 가문의 반대 세력을 축성하고자 했던 몰락한 양반 계층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말 부분, 후략 부분도 이제 거의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충렬은 정한담 무리를 물리쳐 반란을 평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적 마지막이에요. 7번. 위기 극복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실제 병자호란은 졌습니다. 이것은 역사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허구적인 내용을 그럼 왜 꾸며내느냐? 병자호란에 치욕을 씻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결말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별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가족과 재회한다. 천자는 유충렬의 공을 인정해서 높은 벼슬을 내리고 유충렬은 부귀영화를 내린다.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라는 권선징악 형식의 결말을 맺고 있다는 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충렬은 가족과 재회하고 황제는 충렬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서 충렬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결말 부분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얘도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그리고 권선징악이 맺게 된다라는 거죠. 충렬이 반란을 평정하고 모난계를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충렬은 헤어진 가족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등장인물의 특징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유충렬은 비범한 인물이자 충성심을 지니는 인물. 황제는 좀 무능하죠. 어리석고 무능한 인물로 충렬에게 도움을 받는데 이거랑 태자랑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태자는 훌륭한 군주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고요. 정한담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황제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 정문걸은 그 정한담의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란군의 성봉장으로서 충렬에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유충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교적인 신의가 있어서 나라를 구했구나 라고 보이지만 이면적인 주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유교적 이념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권력에서 물려난 계층의 권력 회복 의식. 그래서 이런 영웅적인 이충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다? 원래 있었던 높은 지위로 다시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학습 활동 간단하게 보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작품 내용 봤을 때 이렇게 등장인물도 나왔다는 겁니다. 선관과 선녀, 선관이라고 하는 이제 신선이었죠. 신선이 꿈에 나왔고 선녀가 이제 유충렬이 태어난 이후에 오게 되었는데요. 천상계의 일을 유충렬의 부모에게 알려주고요. 선녀는 유충렬이 태어날 때 장씨 부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과일이랑 물 같은 걸 줬죠. 그 다음에 유심과 장씨 부인, 유충렬의 부모로서 이분은 이제 계급공신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유심은 간신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와 태자, 황제는 오랑캐에게 항복할 위기에 처했다가 유충렬에게 구해지고요. 태자는 작진에 잡혀있다가 혼란의 틈타서 도망치고 유충렬한테 사과를 하는 인물이죠. 정문걸, 유충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충렬, 천상계 신선이었잖아.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쫓겨났다. 적강구조. 유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전반에 드러나 있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옆에 살짝 가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자, 고귀한 혈통, 신의한 출생, 고귀한 혈통 아버지가 유심으로서 계급공신이었다는 거. 신의한 출생, 비범한 출생, 대몽을 꾸었다. 원래 신선이었다. 천상계의 존재였다. 선녀가 이제 이 유충렬이 태어날 때 도와줬다 같은 것들. 시련, 어렸을 때의 시련은 정한담이 아버지 유심을 모함을 해서 귀향을 보내게 되었고요. 죽임의 위협을 받다가 어떻게 되냐,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강희주의 도움을 받아서 강희주한테 의탁해서 살다가 강소저와도 결혼했는데요. 또 강희주가 정한담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되면서
백룡상에 있는 노승에게 도수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또 다시 한번 위기, 정한담이 이제는 이제 나라를 먹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반란을 바로 이 유충렬이 맡게 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결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정한담을 물리쳤다는 내용으로 갑니다. 그것들을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실게요. 자, 처음에 천상계의 신선인 자미인 대장성이 개국공신인 유신과 장씨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씨 부인은 신기한 태몽과 선녀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이 그렇고요. 실현, 아버지인 유심이 유의되고요. 정한담과 유충렬,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장씨 부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위기고, 조력자의 조음, 유충렬이 강희주의 도움을 받아서 의탁하고 백룡사 도승의 도움을 받아서 도수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장 이후의 위기, 황제가 반란을 일으킨 정한담 무리에게 공격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충렬이 정한담 무리의 반란을 평정하고 헤어진 가족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부분에 있었던 병자호란이랑 같이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 예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두세요. 자, 읽어볼게요.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의 임금 인조는 청해 공격에 남한산성으로 피난해서 겉으로 옮겼다. 하지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항복해서 성나라의 신하의 예를 행하기도 하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다. 왕실 구성원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다. 여기까지는 진짜 있었던 사실이고요. 실제 소설에도 반영이 되어서 나왔죠. 유충예전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병자호란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 황제가 호국과 정한담 무리에게 공격당해 항복할 처지가 인조와도 비슷하고요. 황실 구성원인 태자가 호국의 포로가 된다는 게 앞에 있었던 실제 포로로 끌려간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은 병자호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유충렬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적을 물리쳐서 나라와 황실을 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과 백성들을 모두 구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은 무엇이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말 볼게요. 병자호란 당시 굴욕을 겪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설 속에 드러냄으로써 무능한 왕권을 규탄, 비판하고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상처와 훼손된 자존심을 문학적으로 회복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결말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유충열전, 부민간의 상영 중 민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연세 창급인 유충열전이 다른 갈래로서 창작이 되고 있다, 재창작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얘가 인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기를 얻느냐? 원래 히어로물, 영웅물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신이 특히 뭔가 구원을 바라고 있는 시대상,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사회상에서 특히 인기를 얻는데요. 현재까지도 인기를 얻는다는 건 우리 이제 현실이,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혼란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감을 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작품이 특히 일제강점기에 연쇄창극으로 발령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의 혼란이었으니까요. 더 공감을 샀겠죠. 국가를 구하는 활약상이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와 감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밑에는 진짜 확장인데요. 강풀이라고 하는 옛날 그 웹툰 작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무빙이라고 하는 웹툰의 내용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웅의 모습이랑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봤던 영웅의 모습이랑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영웅이라고 하는 이런 모티프를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보면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며 시련을 겪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 시련에서 벗어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뒤에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 내용인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유충열전 잘 정리하고요. 우리 기막공전이랑 잘 비교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